세상의 만 가지 산업 기술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채널I 신개념 기술 토크쇼 만기누설 진행의 정만기입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 133조를 투자해 글로벌 1위를 달성한다는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봅니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R&D에 73조, 생산시설 투자에 60조, 간접 고용이 약 42만 명 정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무수히 많은 기기들이 전자화된다는 의미죠. 그럼 이 시장을 그냥 버려두고 갈 수 있겠느냐? 안 되죠. 안 되죠. 네.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력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기업에 자꾸 가려고 하는 선호 사상. 근데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든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만기누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시스템 반도체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반도체 1위 국가가 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늘 저와 함께 만기누설을 지켜주시는 분이죠. 보스디자인의 김정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로 지난 시간에 이어 남기만 반도체협회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가 2030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적인 팩트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시스템 IC 분야의 연구개발 R&D에 73조, 그다음에 생산시설 투자에 60조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133조 투자인데 그를 통해 가지고 R&D 및 제조 전문 인력을 한 15,000명 정도 추가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간접 고용이 약 42만 명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이 삼성전자의 계획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중소업체들한테 개발한 기술들을 공유하고 또 핵심 설계 자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IP라는 것, 이런 것들도 공유하고 지원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에 중요한 위치로 성장해 나가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삼성전자 하나의 개별 회사의 투자 계획인 동시에 또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이 시스템 반도체의 육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지만 이게 거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는 역시 주체가 기업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원천 기술의 R&D, 핵심 인재, 인력 양성, 정부와 공공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 전략, 그리고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이 별개의 전략이라기보다는 하나로 엮여가지고 마차의 두 바퀴처럼 시스템 반도체를 지탱하면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볍게 얘기를 다뤄봤지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시스템 IC가 지금도 시장 규모로 보면은 메모리 시장보다 더 큽니다. 네. 그리고 메모리 시장은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업다운이 좀 있는 업종인데
비메모리 시스템 IC 쪽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업도 그렇고 산업계에서 시스템 IC를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IoT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반도체 칩을 장착하지 않았던 제품들이 다 반도체 칩을 장착을 하거든요. 이것들이 무수히 많은 업종에서 무수히 많은 기기들이 전자화 된다는 의미죠. 그럼 이 시장을 그냥 버려두고 갈 수 있겠느냐?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건 사실 반도체가 시작되고 나서 그 직후부터 20년 전, 이제 10년 전에도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발표해 본 경험이 있어요. 예. 제 국장 때도. 예. 근데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일개 기업이 할 일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회장님께서 보실 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측면이 어떤 면에서 있는 거냐.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좀 이렇게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삼성전자가 의도하는 대로 끌어가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도외시하고 경시했던 건 아닙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2010이라는 정책도 있었고, 시스템 반도체 2015라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들어서서 정부에서도 새로운 시스템 IC 발전 전략도 내놨고, 삼성전자도 거기에 발맞춰서 민간 기업으로서 리딩 역할을 하는 또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왜 그러면은 앞의 정책들하고 차이점은 뭐고 왜 지금은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이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의 시스템 IC는 주로 PC, 맨 처음에는 PC에 들어가는 CPU,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그런데 PC에는 인텔이라는 진짜 최강자가 있었고, 네. 통신칩의 퀄컴, AP의 애플이라든가 다른 그런 회사들이 요새 말로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이런 영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IP를 가진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각자의 영역에서 진짜 최고의 기술력과 최대의 시장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쪽 분야에 도전하면서 비록 기술은 쌓아놨지만 네. 상용화도 안 되고 마켓쉐어도 아주 저조한 그런 입장이 돼 있었어요. 다행스럽게 삼성전자라는 스마트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LG전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팹리스 회사들이 나름대로 많은 성장의 기회를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스마트폰이 수요가 포화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칩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여러 개의 칩을 쓰다가 그걸 하나의 칩으로 해서 SoC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팹리스의 매출도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고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팹리스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이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넘어가면서 IoT 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경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일러, 뭐 온갖 군데에 다 반도체 칩이 쓰이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절대 강자가 없어요. 그거보다 새로운 강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네. 이제 각가지 이제 도메인 분야를 얘기하시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그거를 설계할 수 있는 예. 알고리즘도 만들고 정말 유능한 고급 인력들이 예. 많이 필요한 분야잖아요. 예.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그 제품을 설계하려고 하면 특히 설계 인력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또 도메인 지식도 상당히 있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게 단숨에 확보해서 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게 좀 굉장히 괜찮습니까?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제가 새로운 분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절대 강자가 아직 없다.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있습니다. 인피니언이나 보시나 이런 데들이 있지만 아직 다른 영역들은 그렇게까지는 없거든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끼리는 그냥 전문적으로 도메인 날리지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어 주려면은 자동차가 어떻게 기능하고 어떤 작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의 모든 과학적, 기능적, 기술적 데이터를 다 갖고 와서 읽고 이해를 해야 그래야 돼요. 거기다 이제 칩에다가 설계를 해서 그래야지 넣을 거 그 아닙니까?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칩 설계하는 사람이 자동차만 하는 거는 또 괜찮은데 나머지 뭐 딴 것도 하고 의료 분야에서도 가야 되고 영상 촬영에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알아야 될 도메인 날리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문제는 도메인 날리지를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업종 간에 이 벽이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높아요. 기업 간에만 높은 게 아니고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좀 이상하지만 대학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기계과 교수들이 학회 세미나 토론하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교수님이 가잖아요. 그러면 당신 왜 왔냐고 그러고 그래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장벽이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도체 협회하고 업계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협회랑도 같이 하는 것들도 있는 것이 융합 얼라이언스. 그 융합 얼라이언스 만드는데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지만 10년 전에 예.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하고 자동차용 반도체를 예. 같이 조인해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 산업부에서 부직체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안 돼.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점 중에 또 하나. 그 인력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셨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 그 대학생들이 대기업 선호 사상이 있어서 대부분 삼성전자로 가버리고 뭐 이렇게 큰 회사로 가는데 대만은 사실 같은 반도체 업종이라도 팹리스가 주로 중소기업 단위로 많이 발전해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그래서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되는데 우리는 이제 대량 생산 체제 쪽으로 메모리 쪽으로 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우수한 대학생들이 졸업한 사람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큰 반도체 회사보다도 조그만 중소기업이지만 실력 있는 그런 팹리스 업체에 많이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 팹리스에서 설계를 할 건데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청년들의 이 그 회사에 대한 선호도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쭉 발전해온 산업의 발전 경로 이런 거를 판단해 볼 때 이런 문제가 그렇게 또 쉽게 해결되겠느냐. 시스템 반도체는 결국 머리에서 나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인력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끌어와 가지고 머리 좋고 스마트한 핵심 인재들을 이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 가지고 산업 현장에 투입하느냐 이게 이제 과제인데 그러려면은 대학에 R&D 과제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육성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 정책에도 그런 육성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학생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안 풀리는 과제가 중소기업에 잘 안 가려고 팹리스. 그러고, 예, 팹리스. 팹리스에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대기업에 자꾸 가려고 하는 선호 사상,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인 철학, 가치관 그거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먼저 바뀌어져야 집단 돼요. 지식이 아직 그 팹리스가 얼마나 네. 가치로운 직장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직장이냐는 걸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우리들도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팹리스나 이런 반도체 업종에 특화된 얘기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팹리스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확 내면서 영원히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해서 확 올라가면은 그 세계 수요잖아요. 그렇게. 예, 그렇게 시장이 돼가지고 세계니까 올라가면은 확 요때 이제 고생했던 그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을 봉급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스탁 옵션이나 이런 쪽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세율도 높고 여러 가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런 중소기업 가가지고 몇 년 고생했더니 뭐 확 올라가서 주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다. 임금을 초과하는 뭐 이런 식의 성공 사례들이 몇 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런 쪽에는 우수한 두뇌들이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대기업 대량 생산 체제보다는 중소기업 규모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아주 고부가 가치를 내고 봉급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쪽으로 네. 발전해야 되는데 네. 정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요 같아요. 네. 그런 애들이 많이 가면 이제 쭉 또 성장하고 또 좋은 애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휴대폰에 들어간 베이스밴드 모뎀 칩 같은 예. 그런 칩을 만드는 퀄컴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각종 예. 칩을 만들어주는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예. 전통적인 정보통신 영역 예. 이쪽에서도 우리가 가망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저희가 인텔을 이긴다거나 퀄컴을 이기는 거는 그거는 조금 어렵겠죠. 어리석은 전략이겠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어렵다기보다 어리석은 그쪽은 어리석은 전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나 그쪽 분야에서 저희가 얼마든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은 있다고 저는 예, 그 봅니다. 틈새 시장도 틈새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퀄컴도 모든 걸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많이 하더만요, 보면. 그렇죠. 3분의 1 정도. 예, 그렇기 그래도 우리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업하고 또 같이 개발하고 하면서 경쟁도 하고 때로는 하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분야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낙관적이네요. 그러니까 예. 전통적인 정보통신 분야도 해볼 만하고 예. 새로운 그 도메인 영역은 또 우리가 그 치고 나가서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가 비전으로 내세운 예. 글로벌 탑1 2030년 비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전혀 도달 불가능한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네요. 네. 한 가지 더 제가 조사한 결과 자동차 반도체가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틈새 시장이라고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망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피니언이라든가 보쉬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거기에 들어간 그 ECU, 엔진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그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죠. 그거 이외에도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하다못해 브레이크 시스템. 예, 브레이크 시스템, 그다음에 에이다스, 그래서 그 자동 이제 자동차가 되면 훨씬 더 많이.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제 자동차들 칩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커넥티드 카가 되려면은 네. 통신 칩이 또 필요하죠. 네. 그래서 통신 칩부터 해가지고 뭐 아무튼 모든 칩의 그 수요처가 이제 자동차예요. 네. 그리고 그 자동차 한 대가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면은 30분 주행하는데 약 10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G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또 저장하고 해서 아무튼 이 반도체 관련되는 그 비즈니스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자동차예요. 네. 그래서 그쪽 분야는 우리가 할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은 차량용 반도체는 네. 굉장히 스펙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타고 고속으로 달리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급발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반도체가 작동하는 그 물리적 공간과 환경이 다양하잖아요. 고온, 초저온 뭐 이런 데서 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뭐 내연기관 차인 경우에 배터리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인 경우에도 배터리 소모를 최저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저전력, 그다음에 초내구성, 그다음에 고도의 신뢰성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 챌린지지만 이거를 극복하고 넘어가서 차량용 반도체에서 우리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성공했다 하면은 어디 가서 내놓을 수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네. 꼭 해야 되는 비교적 그리고 다른 반도체 분야에 비해서 시스템 반도체 중에 네. 차량용 반도체는 안정적인 대량 생산이 좀 가능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분야 정도 되는 거죠.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 생산이고 만 끝단에는 시스템 반도체들은 정말 수천 개만 생산하고 많은 것도 있는데 차량 생산량은 1년에 1억 대가 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각종 반도체가 들어간다면 최소한 한 개 요소당 1억 개잖아요. 다 장악을 하면. 그러니까 충분히 수요가 있어서 대량 생산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분야긴 한데 말씀 우리 하신 것처럼 자동차 업계와 이 전자업계 간의 어떤 이 협업 예. 이런 게 좀 필요한 분야죠. 예, 다행스럽게도 최근 그 자동차 반도체 전문 업체들이 자동차 쪽에서 만든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제가 어느 회사라고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회사 쪽에서 이제 우리하고 협업을 하는 제의도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할 테니 기술 설명회 같은 거 하니까는 반도체 업계들 좀 많이 데리고 와달라 하는 요구도 오고 그러니까 조금씩 서로 상호 간에 이제 문을 열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협력해 나가는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 반도체 강국으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마지막으로 좀 더 추가 설명을 해 주시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사람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건 결국엔 설계 능력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했다면은 앞으로는 기술과 보다 폭넓은 경험과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메인의 날리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칩 엔지니어,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다른 영역의 공부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다른 영역의 엔지니어가 반도체 칩을 공부하는 것도 좋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그러려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폭넓은 르네상스형 인재 양성. 아키텍처급의 인재들. 예. 이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의 양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협회, 단체, 연구소, 학교 이런 데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 전략을 세워서 끌어나가는 것이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한마디로 될 일이 아니에요. 반도체 분야 자체가 네. 여러 가지 분야가 융합해서 협력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게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관들이 한마디로 하면 안 되고 여러 마디로 해서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개념기술 토크쇼 만기누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